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요노트를 읽다 보니 평범한 사람인 저도 어떤 면에서는 부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쓴 작가님은 부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남이 집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의 고민 아닌 고민을 들은 적 있습니다. 강남이 지금처럼 땅값이 엄청난 동네가 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면서 현재까지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온 강남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살던 집이 이제는 수십억을 호가해도 예전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세 같은 세금만 많아져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한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부는 소유라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근히 사는 사람을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누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그저 장식품, 심하게는 처치곤란 쓰레기일 따름입니다. 글쓴이가 풍요노트를 통해서 전하려는 핵심 중의 하나는 부자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가운데 비판적인 사람은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란 내가 지불한 금액을 뜻하고 가치는 내가 누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출했어도 그 물건의 가치는 저마다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소비 또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꿈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 있는 지출은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돈은 풍요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로 유기견을 보살피는 모임에 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지출로 인해서 줄어든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돈을 쓴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사지 마, 아껴야 해. 매사에 스스로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의욕상실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욕망은 한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14평짜리 오피스텔보다 넓고 편안한 30평대 이상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동할 땐 대중교통보다는 편하게 내 차가 있기를 바랐고 싸게 사서 대충 입다가 질려버리는 옷보다 조금 비싸도 두고두고 꺼내 입을 수 있는 어디에 내놓아도 상표가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의 옷을 원했습니다. 놀러 갈 때는 허름한 민박보다 깔끔하고 서비스 좋은 특급 호텔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으로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기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욕망들은 나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 쓰세요.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하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저 또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술렁술렁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소유의 부자의 한계에서 벗어난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상화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풍요 노트를 쓰며 확언도 하고 긍정적인 심상화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노트를 적는 거나 확언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심상화는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아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심상화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안타깝게도 카드 빚에 몰려서 일가족이 음독자살을 했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다른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남이 나 대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주는 게 좋고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조차 어떤 부분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 하죠. 즉, 성인의 증표 중 하나로 자기결정권,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역시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월 수입이 50만 원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방 가격의 선택권은 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된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만원에서 500만원이 가능하겠죠.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르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성공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좁아져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 마음이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여기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앞으로 다시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무조건 헤어진 남친한테 매달리는 선택을 하죠. 집착이라서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겠지만 그 남자 말고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면 자기결정권과 심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심상화를 할 때 자기 이외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가 고백을 한다, 그녀가 선물을 해준다 등 자기결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네가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발하죠. 물론 타인에게는 유익하되 나의 이익과는 별 상관없는 심상화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타인이 특정한 행동을 해주어야 나의 이익이 성취되는 심상화는 잘 안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역시 자기 결정권입니다. 즉, 심상화의 내용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을 포함시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행동입니다. 남을 포함시키면 반발이 생깁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오더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줘서 혹은 그 사람한테 받아서 입이 귀에 걸린 나의 모습과 감정을 이미지화하면 됩니다. 심상화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에서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